자, 이제 4번 유신의 몰락과 관련된 얘기. 박정희 이제 유신 체제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죠. 정말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유신 체제가 이제 어떻게 몰락해가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의 몰락. 자, 일단 유신 몰락하기 직전에 보면 뭔가 이제 유신이 몰락할 듯한 전조들이, 조짐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시면 있죠. 2차 석유파동이 79년도에 등장합니다. 이승만도 결국에는 무너졌던 게 있죠. 경제 불황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원조 경제 양상이 달라지면서 이승만이 이제 무너졌던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유신도 몰락하기 직전에 먼저 경제적 위기가 먼저 찾아와요. 그게 바로 이제 79년도에 2차 석유파동이에요. 1차 석유파동은 박정희가 70년대 초에 되게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2차 석유파동에는 박정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이게 박정희의 몰락으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밑에 내용은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2차 석유파동에서 연결돼서 있죠.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당대 이제 YH 무역이라는 되게 큰 규모가 큰 경공업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들 월급을 안 준 상태에서 그 월급을 들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월급을 못 받은 요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공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위를 갖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식하고 힘센 경찰 하나가 있죠. 5층 건물 안에서 요공을 갖다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있죠. 요공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공이 추락해서 죽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YH 무역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죠. 야당의 영수이던 김영삼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 갖다 모아놓고 있죠. 요거는 박정희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면서 인터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셉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영삼을 갖다 국회의소 제명해버려요. 자기를 갖다 욕했다는 이유로 이런 어이없는 짓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마산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김영삼을 갖다 잘라내 제명했냐면서, 김영삼이 원래 고향은 거제도인데 거제도는 사람이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거제도랑 부산이랑 마산 일대에서 김영삼이 이제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 부산 마산이 김영삼 제명 사건을 갖다 계기로 해서 큰 항쟁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마 항쟁이 경찰 영역으로는 또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의 측근 두 명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 부마 항쟁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차기철이라는 걸 있거든요. 요 인물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시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독재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갖다가 100만 명가량 삭살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갖다가 예로 들면서 우리도 캄보디아보다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저 부산 마산 애들 있죠. 본보기로 한 10만 정도는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많기 때문에 차지처럼 강경체로 가자는 거죠. 개혁령 발표해가지고 있죠. 총기까지 사용해가지고 이제 부마항쟁을 힘으로 누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박정희 이제 오른팔 역할하고 있던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김재규라는 있거든요. 이 김재규라는 인물은 부마항쟁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마항쟁 때문에 부산에도 몇 번 다녀왔던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재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마항쟁은 있지 않습니까? 자, 군합발을 동원한다고 해도, 총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이거는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규는 박정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가 물러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선택 중에서 박정희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박정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포 명령은 내가 내리겠다. 차지철의 손을 갖다 들어준 거예요. 예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4.19 민주화 운동 때 발포 명령 관련된 인물들이 전부 다 사형당했거든요. 그러더니 박정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가, 그러니까 그 발포 명령과 관련된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면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 이게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강경책을 갖다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보고 있던 김재규가 도저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 어버이 같은 지도자가 있죠. 자국민에게 총기를 갖다 난사하는, 군대를 갖다 동원하는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김재규와 11.6 사태라고 해가지고 박정희를 갖다가 궁정동에서 이제 살해하는 시해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79년에 12.6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 11.6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박정희 유신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원할 것 같던 박정희 제국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39조 대통령, 자, 39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곡이 나왔죠. 통곡 나오면 그냥 여러분 볼 거 없이 7차기예요. 7차기요. 제가 아까 7.4남북 공동서명 알려드렸죠. 7.4남북 공동서명을 계기로 유신헌법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7.4남북 공동서명과 관련된 미리 예습 하나 시켜드릴게요. 요 별명이 777 성명이에요. 777. 박정희한테는 잭팟을 터뜨렸던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역사상 최초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합의서에 보니까 얘 별명이 777인 이유가 뭐냐면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7차 기업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77, 777 헌법, 777 성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년도에요. 요 두 개의 사건들 전부 다. 그래서 72년도 이후로 발생한 사건 고르라는 거죠. 대부분 오답들은 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죠.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 이건 60년도니까 X.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어때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에요. 70년대 후반에 있죠. 유신 체제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제 운동이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사를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건 이승만 정부 정기니까 X. 그 다음에 민생 안전을 위해 농가 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박정희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정희 이전 시대인데 있죠. 요 2번만 70년대 이제 반유신 운동과 관련돼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반유신이 있으려면 일단 유신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치사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강론들 살펴보도록 하죠.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박정희가 분명히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는 하자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여러분 좀 알아보시면 있죠. 개인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박정희가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일본의 장교였어요. 독립운동가들 사냥하는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장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공산군으로 공산당으로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료들 목숨을 갖다 팔고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좀 그 개인의 어떤 인생, 아니, 박정희 인생사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 경제 발전은 우리가 우선으로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60년대, 70년대 경제가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대를 대표하는 있죠. 10년간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2년부터 71년도까지인데 그냥 60년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죠. 노동, 집약적, 경고 중심이요. 나중에 2차 가면은 중화공부에도 관심을 좀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경공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공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시스템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방향성으로 있죠. 결국에는 정부가 되어요.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이 따라요. 정부가 재벌들의 맥살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을 갖다 요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숙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60년대 가장 큰 숙제는 뭐였냐면, 일단 경제개발을 하려면 그게 중화공업이든 경공업이든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본금. 종잣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을 갖다 박정희가 60년대 주역을 갖다 했던 겁니다. 군사정부 시대 화폐개혁 실패했죠. 국내에서 종잣돈을 갖다 마련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국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 북교, 정상, 그리고 베트남 파견 이미 배운 내용이요. 추가로 하는 거 다르자면 인력 파견이요.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 빌리기 위해서 독일의 독일의 광부, 간호사 같은 사람들을 갖다 파견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갖다가 볼모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이런 모습들 등장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나름대로 유명했던 영화예요. 국제시장이라도 황정민 등장했던 영화 있죠. 그게 바로 이게 요 시대 때
모습들이에요. 그게 황정민이 베트남 파병 갔다 온 모습,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갔다 와서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강부로 가가지고 강호사인 그 부인, 이름은 영화배우 이름은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 전부 다 등장하고 있죠. 나름대로 이런 장면들을 갖다 전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개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있죠. 동시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드디어 이 수출 유도형 경제 체제가 이제 60년대에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박정희의 60년대 경제와 관련된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진짜 대단한 면이 있죠. 위기에 처했을 때 박정희의 강점이 부각되게 됩니다. 6만 7초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도 같이 찾아왔어요. 이 위기를 갖다가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봅시다. 자, 경공업 부진, 우리 물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경공업에서 가격 경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갑일 때라고 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를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위기 상황이면 뭔가 이제 뭔가를 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몸을 갖다 추스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비라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게 정상이 돼요. 박정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어떻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경공업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60년대.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있지 않습니까? 중화공업, 우리 선진공업들 있지 않습니까? 선진공업에 대한 희망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따라오면은 우리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70년대 급하게 완성하면서 뭔가 비전, 희망을 갖다 실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포항대철 중화공업을 갖다 상징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을 갖다가 70년대 착공을 갖다 하면서 있죠. 야,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이 중화공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걸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위기 속에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어이없는 짓이 통해야 하니까 그게 바로 83 긴급 경제조치.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나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부채를 갖다 일정 기간 동안 동결 시켜버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기업들이 대부분 이때 망했어요. 그러면 70년대 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기업들이 없으면 이런 경제활동들을 갖다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을 갖다 억지를 써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억지가 되겠죠. 경제정책들을 갖다 6만 7초에 펼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열는 게 박정희입니다.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갖다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기 극복하고 나서 마지막 위기가 연달아서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1차 석유파동이에요. 73년도에. 자, 석유파동은 뭐냐면 석유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한 10배, 20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있죠. 가공해서 파는 시스템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값이 올라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기회요, 위기예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위기 속에서 박정희가 해답을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해답을? 자, 석유파동이 일어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위기를 갖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상류국들이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국들로 집중되고 있던 시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박정희가 캐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세계의 돈이 모이는 중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 진출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가서 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을 갖다 통해가지고 현지 산업을 통해가지고 오일 달러를 갖다 긁고 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냐면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경공업은 있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좀 낮은 이런 공업이에요. 초기 공업 단계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벌어온 돈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공업, 고급 공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결국 성공해가지고 경제 구조의 균형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평가받는 게 박정희의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화공업을 갖다
상징하는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 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이 원래 설립된 거는 60년대 말에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 실제로 이제 철을 만들 수 있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을 갖다 70년대 시작해가지고 70년도에 시작해서 3년 뒤 73년도에 이제 완공을 시켜가지고 중화학공업을 갖다 상징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육성을 시키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중화학공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영남 지역, 박정희 이제 취지 기반이죠. 이런 일대 이제 공업단지를 갖다 이제 설치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과, 그 결과로 그렇죠. 70년대 후반에 가면죠.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777에서 77년에 수출 100억 불 달성, 수출 100억 불 달성이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있죠. 이런 이제 성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가면 2차 수출 파동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성장을 한 상태고 우리 물가도 충분히 오르고 우리 임금도 충분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동으로 가서 5일달러 불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갖다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있죠. 자기가 자신 있는 이런 기술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다 주체를 못 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있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갖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 과잉 투자 상대였습니다. 이런 상대들이다 보니까 위기에 직면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출 파동으로 인해서 박정희가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 위기를 갖다 박정희가 제대로 이제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부마 사태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김영삼이 그러니까 김영삼이 그러니까 제명된 거죠. 하지만 그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의 아저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있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김영삼이 제명이 됐기 때문에 부산 마산의 아저씨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11.5 사태로 연결해서 박정희를 끝장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독재자가 아니라도 좋아요. 정치인이 된다면 있죠. 경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쫓겨나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 경제개발 계획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몇 차인지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니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의 개선 및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요구했다. 우리 무역수지에서 흑자는 좀 늦게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두환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자본이 정면적으로 개방되었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몰차를 기반으로 300산업이 발전하였다. 요거는 우리 이미 배웠죠. 이승만.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배운 선지들도 있는데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확실한 걸 기준으로 담아주십시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전두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민주화되면서 점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경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때 사회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때 경제가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가격 정책이요. 똑같은 물건을 갖다 우리는 싸게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가격 정책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팔려면 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못 주죠. 저가격 정책을, 저임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동자 문제가 이제 60년대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누적이 됐는데 이 누적된 노동자 문제를 갖다가 사회적 이슈로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전태일이에요.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이 전태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전태일은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은 당시에 나름대로 전문 기술자였어요. 봉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봉제사라서 공장 옆에서 일을 갖다 했던 겁니다.
여공들을 갖다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공순이를 갖다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태일이 일하는 과정에서 있죠. 여공들의 삶을 봤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휴일도 없이 창문도 없는 곳에서 일하면서 여공들이 폐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태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공들의 권리, 당시에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갖다 제발 지켜달라는 소리죠. 그 근로기준법을 갖다 들고 자기 몸을 갖다 불살라는 인물이에요. 전태일의 아름다운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태일 사건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이후에 대학생이라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을 갖다 우리 노동 운동의 효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동대문 시장이죠. 동대문 시장 가서 보면 이제 전태일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응용하고 보십시오. 나중에 가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돼서 나중에 이제 YH 무역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농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 문제도 결국에는 저가격 정책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가격 정책이니까 저임금 정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저임금 정책을 쓰면서도 정부는 있죠.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일을 시켜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데는 돈을 갖다 적게 쓰도록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저고가 정책을 갖다가 쓰게 되면 곡물을 생산하는 농촌은 잘 살게 될까요? 못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곡물의 가격을 갖다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는 발전하는데 농촌은 발전하지 못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성장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불만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70년대쯤 돼버리면 이 문제가 이제 겉으로 폭발할 듯이 나타날 듯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있지 않습니까? 이 농촌의 불만을 갖다 누구르뜨리기 위한 시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70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서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근면자족 협동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 이 당시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게 있죠. 다 국가 때문에요. 사람들이 근면하지 못하고 자조하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해서 못 살았던 게 아니라 있죠. 국가가 저가격 정책을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농촌이 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갖다 전부 농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근면하지 못해서 자조하지 못해서 협동하지 못해서 너네 잘 못 사는 거니까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뭘 도와줄 거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순진한 농민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비기트를 갖다 치고 있죠. 도시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있죠.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고 있죠.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정당이라든지 이 정치인들을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좀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저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든지 뭐 국가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도 모든 뭐 나머지 여타 지식들, 여타 이제 여타 이제 다른 작용들, 상호작용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해봐도 내 생각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정치라든지 정치인과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뭔가 팬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하게 되면 뭐 그냥 뭐 광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 우리 이제 학문들 이런 거를 배우는 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박정희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손에 꼽힐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업적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뭐 박정희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같은 사람들 욕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남이 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별로 관심 없이 하는 거예요. 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우주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도와준답니다. 그 이명박은 어디 있어요? 이명박은 사람이 뭐지? 운전면허를 쉽게 만들어주시죠. 어쨌든 분명히 찾아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있죠. 찾아보면 박근혜라든지 이명박도 뛰어나고 잘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입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분당, 정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도 가끔씩 잘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현명하고 상식적이고 이런 선택을 하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갖다 지지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박정희 이제 저가격 정책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박정희 시대 사회상과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포인트, 특이한 색깔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권위적 동지예요. 박정희는 있지 않습니까? 엄한 아빠처럼 백성들, 국민들을 갖다 이제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60년대 말부터 등장하는데 국민교육원장이라든지 홍구식장애 같은 게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교육원장이 이제 한국신민서사랑 제가 봤을 때는 좀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신민서사는 1학년을 위해 가지고 너네 목숨을 바쳐라, 일생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민교육원장은 1학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너네 뭐 목숨을 바치고 뭐 너네 일생을 바쳐라 이렇게 나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국민교육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가의 중심에 유신체제는 박정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문식 장녀, 홍문식 장녀가 뭐냐면 당대만 해도 아직까지 쌀이 부족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 보고 너네 도시락 싸올 때 밥 먹을 때 쌀밥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밥 먹는 걸 참견하는 거예요. 잡곡밥 섞어가지고 보리밥 섞어가지고 먹어라. 그게 도시락 검사하는 게 홍문식 장녀예요. 그래서 쌀밥사면 손 들고 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니 국가가 이런 걸 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입장에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대는 이 시대에 비해서 개인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입장에서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참견을 한다. 국가가 옛날에 권위적 아버지처럼 했던 거예요. 박정희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70년대가 더 심해집니다. 이제 동아일보 광고탄압 이것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 길이를 경찰들이 국가가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1점 이상 무릎 위로 몇 센치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 있죠. 이 당시에 장발이 유행했어요. 장발. 머리 길이도 단속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을 갖다 경찰이 머리 길이를 단속해가지고 바리깡으로 깎고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통행금지. 통행금지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승만 때부터 쭉 있었는데 박정희 때 통행금지가 특히 이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도 살펴보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를 갖다가 박정희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기가 이제 권위적인 아빠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정대. 근데 아빠치고는 한 번씩 가혹한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캐릭터라든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갖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이제 아빠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의 징표, 상징인 70년대 청바지와 통기타예요, 통기타. 당시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던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통기타 같은 게 어떤 자유로운 자유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청바지라는 통기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요 소극적으로 깜찍하게 이제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 4공화국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이제 5공화국 들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은 박정희 후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 후에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군부 세력들을 되게 조심했어요. 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박정희가 나올까봐. 그래서 군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군부 내 사조직이 있죠. 박정희의 친대 비슷한 박정희 말을 되게 잘 듣는 애들을 갖다가 조직을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 조직이 하나입니다. 하나에. 그 조직의 수장이 전두환이고 투탑이 누구냐면 노태우예요. 노태우. 요 전두환과 노태우 하나의 원탑과 투탑이 있죠. 박정희 죽고 나면 쿠데타를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원탑과 투탑이 일으켰다고 해서 1212예요. 1212. 1타와 2타가 이렇게 손잡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중에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당시 집권해가지고 5공화국이 열리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갖다 짓밟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광주의 시민은. 그게 이제 5.18 광주 사태. 얘들이 집권, 등장, 쿠데타, 그리고 이제 5.18 광주로 갖다가 짓밟고 있죠. 5공화국을 갖다 승리하는 그 과정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은 11.6 사태였죠. 11.6 사태 이후에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죠. 통국에서 있죠. 임시 대통령 비슷하게 최규하라는 인물을 갖다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고 하니까. 근데 최규하는 욕심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최규하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상황, 응급 상황만 해결하고 바로. 근데 최규하는 진짜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때 그 헌법을 갖다 개정해가지고 그 다음 때 새로운 대통령을 갖다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최규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가 죽으니까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도 민주화 되는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좀 기대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1타, 2타, 1, 2, 1, 2 군사반란, 12, 12 군사반란 하나의 출신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그 다음에 80년도 초에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신군부는 물러나라면서 있죠. 비상기업을 갖다 해제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퇴진을 갖다 주장합니다. 유신헌법 철폐를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화시켜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과 박정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5.17 비상기업에 대해서 비상기업을 갖다 또 확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박정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죠. 김대중을 갖다 체포해버리는 강수를 갖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의 지역적 용어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일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 일대에서 거하게 반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김대중 석방, 신군부 퇴진을 갖다 외치면서 이게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주의 대학생 시민들이 김대중의 석방, 신군부의 퇴진을 갖다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을 갖다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초반에 아예 본보기, 본때를 갖다 보여주자는 거 시범 케이스 있죠.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알피는 시범 케이스를 갖다 광주로서 하나 보여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감히 일어나지 못할 거라면서 이 광주를 갖다 진짜 세게 받는 모습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광주 학생 일어나자마자 바로 계엄군을 갖다 파견을 하게 되겠죠. 이 계엄군이 바로 진압과 발포, 군대가 발포를 갖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역사상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은 발표가 여러 번 됐지만 군인들이 발표하는 사건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있죠. 그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그냥 무조건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제 무장하는 시민군이 또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있죠. 전두환은 더 세게 나갑니다. 광주 지역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까지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그 무장 헬기까지 뛰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군을 갖다 더 잔혹하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했던 5.18 민주화운동, 우리 이제 민주화운동 두 번째 민주화운동이요. 4.5.6 운동이 3대 현대시대 민주화운동인데 이 운동 중 유일하게 실패했던 운동이 가운데 끼어있는 5.18. 하지만 이제 이 5.18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찾자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밑거름을 깔아주었다. 80년대 대학생들을 갖다 중심으로 활발하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 5.18이 있었기 때문에 5.18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자는 문제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비상기업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이거는 서울의 문제라는 거죠. 광주 시민이 스스로 무장 경고. 이거는 5.18. 그 다음에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집권할 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기업이 형태되고 김대중이 집권했다. 1단계 여기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그 김대중 체포가 또 광주 5.18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거죠. 요게 이제 5.18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5.18은 크게 포지션 사례를 갖다 잡자면 어떻게 잡느냐면 전두환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민들 갖다 한번 짓밟았던 사건이 보니까 5.18. 그리고 전두환과 관련해서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민주화 운동이 등장할 건데 그거는 있죠. 전두환이 물러나면서 그 다음 후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6월 민주화 운동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4.19부터 연결해서 4.5.6 운동하는 거예요. 4.19, 5.18, 6월 민주 황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18을 갖다 짓밟고 나서 있죠. 전두환이 이제 5공화국을 갖다 성립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5.18 짓밟고 나서 국보위라는 있지 않습니까? 뭐 긴급 뭐 이런 조직 같은 걸 다 만들어요.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국보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보위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기적으로 일단은 7차 개헌하에서 통국에서 대통령이 살짝 잠시 한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군부죠.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미 헌법체제가 7차 개헌, 7차 개헌 장기 집권이 가능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제2의 박정희 나타나는데 우리도 한번 5.18처럼 광주에서처럼 일어나볼까 하면서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박정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박정희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처럼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집권하고 있을 생각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집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랑 다르게 딱 한 번만 대통령하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개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개헌이 이제 8차 개헌. 그리고 이 8차 개헌이 보시면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다 보십시오. 자, 대통령을 선거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통국이었죠. 그 통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식이겠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 나는 박정희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7년 단임제, 박정희처럼 징하게 6년 내림제가 아니라 했죠. 7년 단임제로 나 길게, 나 한 번만 하니까 조금 길게 해줘. 우리 역사 최고입니다. 7년 단임제 딱 한 번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8차 개헌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당이 필요해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정당, 정의동으로 해주십시오. 정의. 자, 전두환을 갖다 상징하는 키워드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두환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은 있죠. 자기가 이렇게 집권한 걸 갖다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있죠. 이 시대에 정의를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정의의 실현이에요. 정의. 그래서 이제 당의 이름도 민주정의당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정의당의 대표로서 있죠. 8차 개헌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장해가지고 이제 12대 대통령 전두환이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제 간선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대로 된 5공화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화국, 뭐 1, 2, 3, 4, 5공화국 얘기하고 있죠.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헌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헌법은 우리 구창령까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화국도 10개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국이 바뀌는 건 헌법 중에서도 헌법이 아주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뼈대가 되는 질서가 바뀔 때 공화국이 바뀌어버려요. 4차 개헌처럼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반민주행위자 처벌 이런 것들은 공화국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유신헌법이라든지 아예 그러니까 국가의 체제 시스템 자체 근간을 흔드는 개헌이 있을 때 공화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래 연임제였는데 단임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8차 개헌 이렇게 5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제 공화국과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5공화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공화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보다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전두환이 있죠. 정치인으로서 유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70년대 가면 강경책이라는 그러니까 권위적 압박처럼 해가지고 강경책이라는 시민들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은 있지 않습니까? 강온 양면책 그러니까 강경책과 유화책을 갖다 섞어서 적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 쓰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전두환 자체가 뛰어났다기보다는 전두환이 사람보험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전두환 그 측근에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언들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전두환.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훌륭한 정치는 아니에요. 왜? 5.18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국민,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들을 학살했던 전가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은 훌륭한 정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은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강경책과 유화책을 갖다 섞어서 잘 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강경책을 갖다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뭐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고하고 성립되기 이전에 딱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먼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 문제. 자기 싫어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들 있죠.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본법 만들고, 언론 통폐합, 그리고 언론인 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언론의 다양성을 갖다 정해지는 거예요. 보도지침. 보도지침은 뭐냐면 각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에 있지 않습니까? 너네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도해라 하면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의 수단으로서는 되게 효율적인 수단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뉴스는 뭐냐면 이거 당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방영되는 국정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있나? 아마 지금은 이제 정부가 이제 광고를 하려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의무적으로 대한뉴스가 영화 상영되기 전에 상영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한뉴스가 원래는 전두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전두환 때 영화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때 대한뉴스가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때 가장 유명했던 건 땡전 뉴스예요. 땡전 뉴스. 땡전 뉴스가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느냐면 9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뉴스예요. 이 9시 뉴스 시작은 9시 땡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두환 각께서는 오늘 뭐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방송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땡전 뉴스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완벽하게 장하고 이 언론을 갖다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세련되겠죠.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있죠. 잘 이렇게 통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능하게. 그 다음에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공직자, 그 다음에 삼천교육 때는 원래는 이제 깡패들이 이제 정신교육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 깡패들만 옆에 갔겠습니까? 전두환한테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면 반병신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3번까지. 초기에는 주로 강경책을 많이 펼쳤다. 요렇게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권력이 공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화책들 있죠. 유화책들도 병행해서 같이 잘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정의라는 건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정의사를 갖다 표방하면서 당 이름도 이제 민주정의당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있죠. 부드러운 정책들을 갖다 펼치는 거예요. 어떤 정책? 박정희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가 사람들 머릿속에 엄청 무시무시한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중앙정부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을 갖다 바꿔주는 모습 보여줘요. 요게 이제 나중가가지고 이제 육공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이름이 또 바뀌는 모습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시대에 비해서 가지고 정말 많은 자유를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통행금지 해제하고 있죠. 해외여행 자유금지, 두말도 자유, 교복도 자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자유를 주는 동시에 있죠. 전두환은 단서가 안 했어요. 내가 너네에게 이런 자유를 갖다 주긴 줄게. 하지만 너네는 이 자유를 가지고 절대 뭐든 해서는 안 돼. 시민운동, 반정부운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 뭐하고 놉니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윤거리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세련되죠. 그러니까 박정희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른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 말고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프로스포츠들 21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S 안에 이제 프로야 스포츠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전두환이 영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한 것들, 특히 21대 발전했던 게 야구 같은 스포츠들, 그 다음에 이 스크린과 이 S가 결합돼가지고 되게 빨간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야한 영화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했던 시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는 보셨던 에마 부인, 그 다음에 뽕,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에마 부인, 뽕, 또 뭐 있죠? 어쨌든 많아요. 그러니까 병감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22대 이제 크게 발전을 한다고 정책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컬러 TV 보급. 우리나라 컬러 TV 보급이 세계적으로 엄청 빨리 보급이 된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두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시민운동하지 말고 이런 이제 TV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에서 전두환
뉴스를 갖다 장악해가지고 언론사를 갖다 장악해가지고 시민들을 갖다 이 자기 정책에 동조를 하도록 이렇게 세뇌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이 정책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생긴 거는 되게 좀 곰처럼 생긴 양반인데 근데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여우 같은 인물이에요. 여우 같은 인물. 이게 전두환 별명 여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고하고 이제 경제정책들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과 5차 경제개발을 보게 된 게요.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60년대 1, 2, 그 다음에 70년대, 그러니까 3, 4였죠. 5차가 이제 80년대 전두환의 경제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보면 나름대로 또 잘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있죠. 박정희가 경제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그리고 이제 중복 투자였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전두환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해내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부수일 기업들을 갖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들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갖다 재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 경제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는 무조건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수정해가지고 있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갖다 일정 부분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금융시장도 일정 부분 개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가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김영삼이라는 게 이제 김대중 이런 시기에 가서 이제 심화되면 이제 완성이 되게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전두환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 이 경제개발이 어떤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로 많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전두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전두환이 또 운도 좋았어요. 산조공항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수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권에 아주 유리하게 돌아갔던 거예요. 원유 가격 하락, 달러 가치 하락, 그 다음에 금리 하락했죠. 요 세계 수치가 낮으면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거니까. 근데 세계 수치가 전두환 정권 때 되게 낮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이 상조호황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보통 지금 IMF 때문에 IMF란다.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지만 지금 보통 이제 한 1%, 2% 내외에서 2%, 3% 내외에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경제 수준까지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7초의 무역 흑자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적자였던 거예요. 관련된 문제. 1980년대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발음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공황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맞는 얘기죠. 80년대 맞죠? 전두환 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중심인 재본, 재단, 연방직 등의 3분 산업이 발전했다. 이건 어느 시기에?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쌀시장 이건 안 되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우는 금우 해가지고 안개폭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산 흑산을 중심으로 수출 자유지역 교육지대. 이거는 이제 70년대 박정희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정부별 경제 상황을 구별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3대 민주화운동 4.5 운동 중에서 이제 마지막 급이 등장합니다. 6월항쟁. 이 6월항쟁은 이제 전두환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요. 전두환은 한 번만 하고 물러난다는 약속을 갖다 지킵니다. 근데 그 물러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전두환이 이제 12대 대통령까지 했어요. 대통령 몇 대인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정말 쉽게 알게하는 여러분이 배경지식만 깔려있으면 쉽게 알게하는 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우지 마세요. 그냥 순서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얘기할게요. 13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정부.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한 번만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때 대통령을 갖다 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또 간선으로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뽑으려고 하는 거죠. 보니까. 근데 시민들의 마음은 어떻다? 자, 이제는 직선제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갖다 뽑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걸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정부. 그리고 직선제로 기원하려는 시민사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있죠. 요 직선제를 갖다가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갖다 했던 거.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876 해가지고 이제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87년도 6월 민주항쟁 이전에 그 전년도부터 이미 직선제견 천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항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설명이 지금 이상하게 이승만께 들어가 있는데 좀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박스를 잘못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고쳐주세요. 별로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 주요 도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의 가장 1단계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3대 만세운동의 희생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4.19에서는 김주열 학생이었어요. 김주열 학생. 5.18에서는 누구일까요? 5.18에는 없어요. 왜?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특정 인물을 갖다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 때 우리 기억해야 될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 하나가 있죠. 고문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직선제 개헌운동에 참가했다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있죠. 이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갖다가 숨기려고 했어요. 죽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죽는 방법 자체,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정부에서 뭐라고 언론에 발표하냐면 있죠. 이 박종철 학생이 원래 신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종철 학생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있죠. 얘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해서 책상 한번 팍 쳐대고 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박종철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박종철 학생을 갖다 부검을 갖다가 한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폐에서 물이 차는 걸 갖다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구멍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의사가 당시에는 발표를 갖다 못하다가 있죠. 나중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사재단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원래 이 사실을 갖다 알리게 되면서 요게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고 있죠. 일단은 박종철 학생이 죽었습니다. 고문치사.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갖다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한 태도가 나가는 거예요. 4.13 호원 조치.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헌법을 갖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고자 헌법 헌자에서 4월 13일 날 우리는 기존 8차 헌법을 갖다 지키겠다. 8차 기한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간선제 유지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드디어 밝혀질 겁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 사재단이 그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있죠. 그 박정희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성이 나름대로 강하고 그리고 그 정치성은 진보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단체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좀 진보적인 정치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죽음의 전말을 폭로하면서 있죠. 요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요 6월 민주항쟁을 주도했던 단체들 이거 이름 되게 어려워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나중 가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박종철 학생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이 항쟁이 이제 전국적 규모로 이제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더 목숨을 갖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한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6월 민주학생 때는 여러분 두 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박종철, 두 번째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한열이라는 학생. 그리고 이제 이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죽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6월 항쟁이 이제 60 민주항쟁이라는 뚜렷한 이름을 두게 되면서 전국적 규모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독재자들은 개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전두환은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6월 민주항쟁 때는 전두환이 개헌을 발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 바로 87년도에요. 876 운동. 그래서 87년도의 6월 민주항쟁이요. 바로 88 서울올림픽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외신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취재하면서 있죠. 서울로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죠. 개헌령을 발표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요걸 갖다 이런 바가지로 들을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올림픽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개헌령을 결국 발표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는 이 10월 민주항쟁을 갖다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10월 민주항쟁이 아니죠. 6월 민주항쟁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언을 갖다가 그 전두환 노태우 쪽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발표를 하냐면 다음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노태우가 발표를 해요. 노태우가 이제 6.19 민주화 선언해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직선제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때 대통령 뽑을 때 공정 경쟁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겠다. 언론자유 보장해주겠다. 시민사회에서 원했던 걸 다 두려워해서 6.29 민주화 백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했던 운동이 6월 민주항쟁이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박종철 4.13 옷 60 국민대회개최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 결성 전부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교리죠. 그럼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묻고 있어요. 국가 모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됐다 말이 안 돼요. 요거는 전두환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집권하는 과정에서 5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로 등장했던 단체입니다. X 국보의 전두환이랑 관련돼 있지만 전두환 초기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18 직후에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등장. 그 다음에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부처 개헌을 안 배웠는데 부차 개헌이 있죠. 현행 헌법이요. 현행 지금 우리 헌법이 5년 단위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고요. 부차 개헌. 그 다음에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이 정지되었다. 자, 6월 항쟁 때는 계엄령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88소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라는 헌법이 개정되었다.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갖다 골자한다. 요거는 이제 7차 개헌. 7차 개헌은 이제 간선제 그리고 중임 제한을 없애버리는 경우니까 각각의 개헌들을 갖다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개헌 구별을 갖다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요 빈틈 메우기 특강이라든지 심화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어느 단계에서 할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배운 내용을 갖다 싹 한번 이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5공화국 전두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요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 6공화국이 대략 한 30분 정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그 남은까지 합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대략 1시간 정도 분량이 있어요. 1시간 정도 남은 분량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풀이 강의 그 첫 주에 있죠. 첫 주에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 날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있죠. 그때 이제 그 1시간을 추가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 강의를 갖다 추가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열심히 보시면서 요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1시간에 여러분 나중에 또 추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